첫 번째 대실수 에너지 정책입니다. 두 번째 대실수 난민들을 받기. 세 번째 대실수 기후 변화에 대한 집착. 네 번째 대실수 그녀는 과학자였지만 유럽은 그녀가 있을 때 대단한 과학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망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잘하는 게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4선을 하신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엄마이죠.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오늘은 유럽은 왜 망했는가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영상을 찍었는데 설날 스페셜입니다. 한마디로 이것도 투자에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단 좀 교양 컨텐츠 이런 쪽으로 좀 가려고 했어요. 참고로 제목은 자극적인데 사실은 이게 메르켈 누나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었거든요. 메르켈의 프리덤이라는 자서전인데 참고로 이거 좀 홍보 아닙니다. 메르켈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좀 몇 개 해드리면은 그녀의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간 매우 보기 드문 인재시죠. 보통은 동독에서 서독으로 도망가거든요. 자, 그리고 메르켈의 성은 이혼한 첫째 남편의 성입니다. 이혼을 했는데 성을 안 바꿨고요.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결혼을 하셨는데 그 둘째 남편 성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이혼 후 갈 곳이 없었거든요, 이분이. 근데 베를린을 막 돌아다니다가 잠깐만 저기 아파트 비었잖아 네 하면서 그냥 문을 따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월세를 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관리인도 저 여자 뭐지? 뭐 월세 내니까 됐지 뭐 딴 사람들 월세도 안 내는데 뭐 그냥 봐주자 해가지고 그냥 그 집에서 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16년이나 총리라고 물러나는데 당시 10대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엄마 아니 원래 독일 총리는 메르켈 누나 아니었어? 딴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였어? 하니까 아들 그게 말이야 그 우리 독일은 왕국이 아니란다. 그래서 딴 사람이 총리를 할 수도 있는 거야. 메르켈 누나도 이제 쉬어야지 10년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 늘 그녀가 있었습니다. 메르켈에 대한 제 기억은요. 일단 이분의 별명이 무티, 엄마라고 불리거든요. 독일에서 엄마라고 불려요. 무티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분이 2005년에 집권을 했는데 저는 2005년에 당시 대학생이었어요. 독일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2006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왔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코트라를 통해서 다시 독일에 가거든요. 12년부터 16년 그리고 18년부터 21년. 자, 그래서 저는 이때 대학생이었고 2021년 저는 언제 퇴사를 합니다. 파이어를 하죠. 그런데 제가 파이어한 후에도 그녀는 총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전체 사회생활보다 더 길게 총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 2학년 때부터 그 퇴사하고 파이어할 때까지 그녀는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2020년 3월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처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생방송으로 TV에서 매우 멋진 호소 연설을 하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TV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진짜 몇 년 만에 TV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이 코로나 이거 진짜 시리어스한 겁니다. 정말 이게 심각한 거고요. 정말 여러분들 집에 제발 좀 계십시오. 이렇게 불안할 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껴안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이런 건 다 이해하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당신의 할아버지들이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제발 집에 계시고요. 이거 정말 긴급하고 심각한 겁니다. 이거를 굉장히 잘 연설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저도 집에 있었죠. 근데 어차피 솔직히 저는 집에 있었을 거야. 집 밖에 나가면은 좋을 거 아무것도 없잖아. 어쨌든 이분이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총리를 하실 때도 늘 직접 슈퍼에 가가지고 직접 쇼핑을 하셨고요. 그리고 바나나 같은 거 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코노미 타고 다니시고 그리고 제 친구 동생이 스페인에 놀러 갔는데 4성급 리조트에 있었대요. 참고로 스페인 4성급 리조트는 대단히 훌륭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메르켈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뭐야 했는데 막 와가지고 조식도 막 드시고 막 그러시대요. 그러니까 뭐야 메르켈 누나다 메르켈 막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녀의 훌륭한 선택과 유럽을 망치게 된 선택을 함께 보시죠. 참고로 보시면은 2005년 강왕국, 21년 강왕국 똑같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안 늙었죠. 그렇죠. 정말 똑같이 생겼네. 똑같이 생겼어. 이분이 35세까지 동독에서 살았어요. 1954년에 태어나가지고 89년까지 동독에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동독은 북한과 비교하면 천국이지만 그래봤자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프리덤인 거예요. 왜냐하면 동독에서는 자유를 이분이 겪지 못했거든요. 동독은 뭐 기아, 큰 물자 부족, 고문, 고강도 인권 유린 이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체제에 반항하면 꼭 보복이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반항하다가 예를 들면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너 더 이상 쓰지 마 하면서 너 꺼져 이런 식으로 당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메르켈도 조금씩은 다 보복을 당했던 것 같더라고요. 좀 잘못할 때마다. 그래서 늘 긴장 속에 살았다. 왜냐면은 나 혼자가 아니라
아니라 내 가족도 같이 당할 수 있다 이런 거였어요. 이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독이 서독으로 도망갔습니다. 1961년까지는 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했더라고요. 그래서 동독이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을 쌓아버려가지고 서독에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르크스 사상 교육 이런 걸 되게 싫어했어요. 이게 뭐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 논문 받을 때마다 계속 이 교육을 받았어야 됐대요. 뭐 마르크스가 어쩌고 뭐 사상이 어쩌고 뭐 경제가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공부는 잘했어요. 그래서 물리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한 영어와 독어는 다 읽을 수 있지만 그녀의 논문은 제목부터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게 첫 남편이에요. 이게 21살 때 그 메르켈과 전 그 남편이었는데 이분과 결혼했는데 이분의 이름이 메르켈이라 뭐 이런 거였죠. 참고로 딱 보시면 동독 아이들은 당시에 별로 꾸미지 않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되면서 그녀의 인생은 2년 만에 근데 180도 변했습니다. 이분이 물리학 박사이기 때문에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89년에 통일이 된 후에 이제 그녀는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그녀는 이제 연구원이긴 했지만 그 아버지가 서독에서 오고 이상한 과거 뭐 종교인 이런 것 때문에 이모는 바라볼 수가 없었대요. 어쨌든 그녀는 연구보다는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동독에서 많은 정당들이 막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들어가가지고 며칠 동안 알짱거렸대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그 당 대표가 두 개 일정이 겹쳤대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디 가는 거였고 두 번째는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건데 두 개가 다 되게 중요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메르켈이 저기요 기자회견도 중요한데요 하니까 그럼 네가 해라고 했대요. 내가 뭔데요? 나 며칠 동안 여기서 얼쩡거리는 여잔데요. 네가 이제 대변인이야 대변인 해가지고 갑자기 대변인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대요. 그때 가가지고. 근데 이 조그만 정당이 나중에 독일 여당인 CDU, 그러니까 CDU, 그러니까 기민당과 합치고 이제 기민당은 이제 당시 이제 일당이었고 여당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제 보수당이기 때문에 이미지 쇄신을 위해 가지고 동독 사람이 필요하고 동독 여자 되기 좋고 젊으면 더 좋아. 메르켈, 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한번 콜 총리와 만날 기회가 있었대요. 콜 총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거 물어보더래요. 메르켈, 자네 여자들과 잘 지내는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메르켈이 이게 무슨 질문이야? 네. 제가 이제 여동생이랑도 친하게 지내고요. 제가 여자기 때문에 친구 중에 여자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또 연구원 하면서 남자들과도 굉장히 잘 지냅니다. 허허. 이렇게 답변했대요. 그러니까 콜 총리가 해가지고 그 후에는 아무 말도 없더니 뜬금없이 몇 달 후에 콜이 직접 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통보가 왔대요. 당신이 이제 여성부 장관이야 하고 이렇게 해서 메르켈이 나 장관? 이렇게 했다고 하대요. 그리고 이제 장관도 하고 이제 동독에 처음으로 이제 민주주의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저 시골 깡촌에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국회의원 내가 할게요 하니까 당선이 되었대요. 그게 저는 총리가 국회의원 겸하는지도 몰랐는데 이분이 동독 깡촌에서 8선을 해가지고 1990년부터 2021년까지 31년 동안 국회의원을 합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입고 다니셨거든요. 메르켈 총리가. 근데 이제 장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같이 장관이 된 이제 동독 사람이 진지하게 권고를 했대요. 메르켈 너 옷 좀 사는 게 좀 어떻겠니 해가지고 옷 해가지고 옷을 몇 벌 사가지고 이렇게 장관 임명식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콜 총리는 98년에 16년 만에 슈레더 총리한테 져요. 그리고 그 뇌물 스캔들이 터져요. 그래서 메르켈은 아버지 같은 콜을 내치고 야당 총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민당이 여당이었다가 야당이 된 거죠. 기민당이 당시 이미지가 최악이었어요. 왜냐면 뇌물 받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책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 독일 경제 상태가 최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슈레더 총리는 3인당, 그러니까 진보 좌파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유연화, 친자본 정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배신감을 느끼고요.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2005년에 조기 총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메르켈이 경쟁자로 나오죠. 참고로 제가 2018년에 강원국이랑 만나거든요. 슈레더 총리랑. 그때 제가 이랬어요. 와, 슈레더 총리 대박. 내가 저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건네지 하면서 제가 가가지고 슈레더 총리님 안녕하세요. 제가 보니까 그 아젠다 2010 그거는 역사적으로 옳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개소리를 했거든요. 슈레더가 웃더니만 맞아 그게 역사적으로 옳은 선택은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나를 아직도 배신자라고 한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이 행사에 이분이 왜 오셨냐? 슈레더의 5번째 부인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에 나오셨고 저도 우연히
갔는데 만났습니다. 엄청난 영광이었죠. 어쨌든 TV 토론을 해가지고 둘이 맞붙는데 2005년에 메르켈이 근소한 차이로 슈레더를 물리치고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그거를 하죠. 일단 슈레더 총리의 경제 정책, 그러니까 친자본 좀 반노동 요 정책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녀는 그렇게 계속 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실제로 2005년 11%에서 5%까지 떨고요. 이렇게 엄청 낮춥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시장 자유화 때문에 이게 좋았다고 그녀는 책에서 회고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녀는 자유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이 프리덤이겠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왔는데 이 뻘짓을 한 은행놈들이 너무 미웠지만 그래도 그 기자회견 나가가지고 여러분 당신들 예금은 전부 안전합니다. 연방 정부가 보증합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이제 뱅크런이 맞게 되었죠. 그래서 독일에는 뱅크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후에 사람들이 일자리 지키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노동 시간을 줄여버리면은 그 줄인 거의 손해의 일부를 정부가 메워줬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사람이 필요 없으면 그냥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독일은 자르지는 않고 너 40시간 일하던 거 20시간밖에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절반이 비잖아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절반의 비는 그 소득의 일부를 정부에서 채워줬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도 실업률이 거의 안 늘었어요. 독일이. 예, 그거를 잘 막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메르켈이. 자, 그리고 그녀에게 한 개의 유럽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2010년, 11년 그리스가 뻘짓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파산 위기에 놓였을 때 그녀는 협상력을 통해가지고 어찌어찌 위기를 봉합하고 그리스가 유로에서 탈퇴하지 않게 막았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유로화가 무너지면 유럽이 무너진다. 사람, 자본, 물건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유럽, 이게 중요하다라고 늘 주장을 했어요. 참고로 이제 이것이 굉장히 많은 행정 비용을 아끼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러면 독일에 살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이태리 가가지고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냥 가서 살 수 있어요. 비자 없이. 그리고 유로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돈 가지고 스페인 가서 지불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물건을 실어 놔둘 때도 관세 이런 거 당연히 없지. 그냥 유럽은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굉장히 좋죠. 그리고 행정 낭비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막아주고 비효율성을 많이 차단을 해주죠.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 국가별 경제 상황이 다 다른데 유로화가 있으면 통화 정책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이 경제가 좋고 이태리가 나쁘다 하면은 이태리는 금리를 낮추고 싶고 독일은 높이고 싶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부지런한 국가들이 게으른 나라를 챙기게 됩니다. 그리스가 근데 왜 망했겠어요? 기본적으로 그 남유럽 국가들은 일을 안 합니다. 뭐 이런 거지. 그리스 직장에서 팀장님 저 너무 머리가 아파요. 저 조퇴하고 싶어요. 그럼 뭘 했는데? 저 오늘 3시간 동안 일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팀장이 아이고 3시간이나 너 낮잠 잤어? 낮잠도 못 잤어요. 아이고 진짜 아프겠네. 그래 빨리 집에 가. 내일도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게 그리스거든요. 그러니까 노세 팽팽 논 다음에 돈이 뭐잖아. 빌려 팽팽 놀고 아이고 우리 파산하겠네. 이런 거를 독일이 막아주는 거죠. 유로라는 게. 그러니까 이 유럽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데 결국 위기 상황에서는 결국 다 자국 먼저 이렇게 가는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로 시스템 이유가 언제까지 갈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래도 이거는 저는 반반이라고 보거든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대실수 에너지 정책입니다. 후쿠시마 사태 후 180도 정책을 전환해가지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환경부 장관이었거든요. 메르켈이. 그때 반원전 시위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지랄하고 원전 안 돼, 와 이런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에서 사고가 나는데 우리는 안전한가 해가지고 원전을 싹 다 없애버렸는데 그 후에 독일 전기 가격이 계속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신재생으로 이거를 완전 대체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22년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끊어버렸죠. 그게 치명타였어요. 독일 제조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습니다. 소련 시절에도 천연가스가 끊긴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 러시아를 맹신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푸틴은 그거보다 더 또라이인데. 그리고 이 슈로이더와 푸틴이 엄청 친했거든요. 이 둘이 너드스트림 1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메르켈도 그거를 막지는 않았고 오히려 너드스트림 2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둘이 다 완성이 되어 있어. 근데 지금 러시아가 가스를 끊었기 때문에 가스가 지금 안 넘어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슈로이더 나는 푸틴, 너는 나의 친구 막 이랬거든요. 근데 메르켈을
괴롭히기 위해서 메르켈이 개를 되게 싫어하는데 이렇게 정상 모임을 할 때 개를 데려왔습니다. 메르켈이 막 당황하고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르켈 네가 내 친구 괴롭혔지. 이게 내 소심한 복수이다. 이런 식으로 푸틴이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대실소 난민들을 받기. 이때 메르켈이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Wir schaffen das.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난민 못 받겠냐. 독일은 강하다. 이런 말이었는데 어쨌든 독일이 난민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 난민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독일에 한 번 들어오면은 유럽에 한 번 들어오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거든요. 난민도 똑같이. 제가 독일 애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한국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압둘라들이 없어. 압둘라가 이제 이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애들이 전부 다 와 너무 좋겠다. 와 대박인데. 와 이러고 있어요. 저한테 맨날. 근데 지들끼리도 이 말을 못해. 왜냐면은 이렇게 난민을 싫어한다. 뭐 이슬람 싫어한다. 뭐 인종차별 뭐 종교차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독일에서 이 말을 못하는데 저한테는 그 말 합니다. 와 너무 좋겠네. 압둘라들이 없어? 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게 독일인들은 끝날 수 없는 영원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나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독일 헌법 1조 1항이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Die Menschen würde es unantastbar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게 1조가 있어요? 왜냐면 나치 애들이 옛날에 Deutsch 폴란드 쏴 죽여 팡팡팡 유대인 쏴 죽여 팡팡팡 해가지고 이제 존엄성은 별로 그때 케어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독일 애들이. 그러니까 그 헌법 1조 1항이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많이 다르죠. 그쵸? 이거를 외국인들한테도 적용된다고 이 책에 메르켈이 밝혔습니다. 나는 이 헌법 1조 1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건 독일인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난민들은 어려운데 우리가 받아줘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400만 명이 그 난민을 신청을 해가지고 물론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수백만 명은 아직도 독일에 남아 있고요.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에서 110만 명이 넘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독일 치안, 교육, 사회 안전망, 노동시장, 사회 유대감, 보건 이런 쪽에 치명타를 날렸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살면요 뭐가 좀 불안해요. 왜냐면 압둘라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다 찌를 것 같거든. 솔직히 당연히 대부분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겠죠 그 중에서. 근데 뭔가 불안해 가면은. 그리고 얘네들이 학교에도 애들 다 보내가지고 애들이 독일을 못 하거든요. 교육이 안 돼. 그리고 이제 사회 안전망 얘네들이 독일에서 복지 혜택 엄청 받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사회 유대감. 독일 애들이 다른 불쌍한 독일 애들한테 퍼주는 건 관대한데 내가 쟤네들까지 먹여 살려야 돼?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독일 5세 미만 유아의 40% 이상이 이민 배경이 있다고 해요. 대부분 이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지나면요. 독일 젊은 애들의 절반이 이제 이슬람 계열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대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이 뭐냐면은 메르켈이 난민이랑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이 전 세계에서 돌았어요. 왜냐면은 독일은 우리 난민을 이렇게 환영해가지고 셀피도 찍어주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대실수, 기후변화에 대한 집착. 책 내내 무슨 기후변화 회의에 참여했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독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2%밖에 안 돼요. EU는 7%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국이 30%, 그리고 미국은 13%, 인도는 7%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EU의 말을 듣겠느냐? 당연히 안 듣지. 왜 듣겠습니까? 그리고 독일은 자동차로 유명한 국가잖아요. 벤츠, 아우디, BMW, 포르쉐 이런 건데 제 살 깎아먹기를 한 거죠. 전기차는 지금 미국, 중국한테 완전히 밀렸고 독일은 이럴 전기차 브랜드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환경 보호를 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기술 개발이나 AI로 저는 이 기후 변화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의대 발전하면 되겠지 뭐. 왜냐면은 솔루션 개발할 시간이 몇십 년 남았는데 뭐 지금 걱정하냐 이거죠. 코로나 백신도 1년 만에 나왔잖아. 사람이 급하면은 또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독일 애들은 벌써 100년 전부터 우리 지구를 구해야 돼. 친환경 지구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 대실수. 그녀는 과학자였지만 유럽은 그녀가 있을 때 대단한 과학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에 이 분야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거 AI,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뒤떨어지죠. 우수한 인재는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AI 규제가 유럽에서 굉장히 심합니다. 반도체, ASML 말고는 내놓을 플레이어가 없죠. 네덜란드 기업이죠. 전기차 배터리는 아예 대책이 없고요. 유명 브랜드는 전부 다 미국, 중국 쪽에 많죠. 온라인 플랫폼, 미국
미국의 완전 지배입니다. 구글의 유럽 점유율이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동남아보다도 더 느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별로 규칙 규제가 다 다르고 투자를 덜 하고 아무래도 좀 게으르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마인드,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요약. 그래도 당신은 우리의 엄마이죠. 제가 이제 독일에서 1993년부터 2021년까지 그러니까 합쳐서 20년 살았거든요. 근데 이 20년 동안에 이분은 최소한 장관 그리고 총리 이랬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처음으로 장관한 게 1990년 제가 독일 가기 전이었고, 그리고 21년 제가 파이어하고 독일에서 왔을 때도 이분은 총리셨습니다. 동독에서 과학자를 하다가 30년 동안 정치를 한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물론 제가 망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잘하는 게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4선을 하신 겁니다. 특히 야당이나 타국과의 협상 능력이 뛰어나다고 저는 봐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 많은 거를 이루셨습니다. 이런 거죠. 한국에서는 여당이 야당에 가가지고 뭐 제안을 하잖아요. 야당이 뭐라고 그러겠어? Fuck you! 하겠죠. 야당이 여당한테 가면은 뭐 제안을 한다. 여당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Fuck you! 라고 하잖아요. 한국은 대화 자체가 안 되는데 이분은 그 적들과도 대화를 되게 잘 이끌어내셔가지고 타협점을 늘 찾아내시더라고요. 물론 그 정책이 다 맞았다는 거는 아닙니다. 2015년에 본인이 꺾인 해라고 책에서도 회고를 하더라고요. Nein, ihr schafft es nicht가 제 말입니다. 한마디로 독일 애들은 이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Nein, ihr schafft es nicht. 아니, 니네들은 해결 못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녀의 정책 때문에 유럽이 망한 것인가? 아니면은 그녀는 최선을 다해서 유럽이 떨어지는 것을 막은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번역본이 나왔더라고요. 참고로 이거는 홍보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투자에 조금 동떨어진 교양 영상을 올렸는데 그래도 많이 봐주세요. 재밌잖아. 그리고 제 경험도 많이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